네, 오늘은 제어 구조 중에서 반복하는 제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반복한다는 것은 동일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한다는 거죠. 사실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동일 유형을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지, 반복하는 기능이 없다면 사실 프로그램을 해서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어요. 그죠? 반복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자바에 있는 반복 구조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운 파이썬의 반복 구조하고 거의 동일해요. 특히 while문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for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 구조 자체보다는 자바에서의 반복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떤 종류의 패턴들이 있는지, 또 자바로 여러분들이 반복 구조를 만들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패턴 중심으로 이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반복 구조를 설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다 배웠다고 보고요. 진행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while loop이죠. while loop은 while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식을 괄호 안에 넣는데, 이 논리식이 이제 반복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플로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먼저 이 논리식을 검사한 다음에 논리식이 참이면, 논리식이 true가 되면 논리식 계산 결과가 바로 S에 코드 블록 S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끝나면 다시 또 논리식을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또 참이면 true이면 또 실행을 하고,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논리식을 검사해서 true가 되는 동안은 계속 같은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그러다가 false가 되면 그 순간 반복을 중지하고 바로 끝내죠. 그렇죠? 그게 이제 while loop의 구조예요. while loop의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복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 반복 횟수 고정이 된 패턴인데, 반복 횟수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만들 때 이 반복이 되는 횟수가 몇 번이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n번 반복하고 싶어 하면 n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이 패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n이라는 변수가 이제 목표치고요. n이라는 건 일종의 카운터라고 보면 돼요. 내가 몇 번 반복하겠다 라는 목표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성하는 반복문은 그 횟수만큼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횟수로 카운트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카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카운터라는 변수를 두고 아직 한 번도 반복하지 않았으니까 반복한 횟수는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반복하는 횟수가 n번이라고 우리가 미리 목표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n번 반복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 반복할 조건을 n에 도달할 때까지 해요. n번 반복했을 때까지죠. 그거를 재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줘서 한 번 실행할 때마다 몇 번 실행했다는 걸 갖다가 카운트 변수에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카운트 변수가 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변수가 n이 작은 동안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는 한 번 실행했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 값을 최소한 1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패턴에서는 항상 룹의 끝에 이 카운트 변수를 1을 증가시키는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몇 번 반복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해야 되니까, 그렇죠? 목표치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카운트하고 n 값이 같아지는 순간 while loop의 조건식이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코드 부분은 딱 n번 목표치를 설정한 n번 실행이 되겠네 라는 게 확실하죠?
절대로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요. 항상 n번 진행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평균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5과목을 들어. 5과목 점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calculate averag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인수를 뭘 받냐면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개수를 받아가지고 그 개수만큼의 점수를 각각 과목마다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메소드다. 그럼 금방 우리가 이 목표치가 n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과목의 평균을 구한다는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입력받아가지고 누적을 한 다음에 누적 값이 다 쌓이게 되면 그 누적 값에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과목의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le은 뭐냐면 n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조금 전에 그 패턴하고 똑같이 while 전에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카운트 변수의 초기 값을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점수 입력을 n개 될 때까지 n개의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계속 입력을 받아서 받는 즉시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누적할 때마다 카운트 변수를 일씩 증가시켜서 계속 몇 개를 내가 읽어드렸는지를 계속 카운트한 다음에 그게 이제 n개를 다 읽어드리게 되면 카운트 변수 값이 n이 되게 되니까 while loop의 조건식이 false가 돼서 while loop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while loop 빠져나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sum이라는 변수에는 카운트개의 즉 n개의 과목을 누적한 합산이 들어있겠죠? 따라서 그거의 평균은 그 sum 값에다가 n으로 나누면 또는 카운트로 나누면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리턴하는 시점에서 카운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나 n이나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카운트 값이 n 값이 되면서 루프로 빠져나왔으니까. 그죠? 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이에요. 베리언트란 말은 변한다는 말이고요. 인베리언트란 말은 변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붙인다면 이건 루프 인베리언트라고 얘기했어요. 루프 불변식. 그 말은 뭐냐면 루프이 실행되면서 요 시점에 왔을 때 지금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주석 달린 곳에 있는 요 시점에 왔을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루프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동안 언제라도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루프 설계할 때 이거를 먼저 생각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떤 성질이 만족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카운트계의 점수를 읽어드린 그 점수의 합이 카운트계 점수의 합은 sum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같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점수를 읽자마자 합산시키고 카운트 개수를 증가시켰으니 그죠? 언제라도 지금 sum에 들어있는 변수는 이 지점에서 카운트계 점수의 합산이 되겠죠. 그거 돼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워낙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끄떡끄떡 돼 보이지만 루프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루프 인베리언트를 생각하면서 루프 디자인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실수를 덜 하죠. 루프 인베리언트가 뭔지 알겠죠? 항상 만족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횟수가 고정되는 경우
이런 양궁 관역입니다, 이게요. 양궁 타격이에요. 타격. 관역을 이제 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중에 이거 그려놓고 나중에 게임 한번 만들면 되겠네, 그죠? 어디다 딱 클릭을 하면 요건 몇 점, 몇 점 해가지고 이제 점수 합산해서 누가 이겼냐 카운트 해주는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그걸 기초작업으로 우리나라 양궁이구나. 양궁이 아니고 양궁 타겟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가서 찾아보고 그린 겁니다. 이거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 원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 국제 규격입니다. 10개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원을 반복해서 그릴 때 가만히 보면 이 동심원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원을 그리는 어떤 선은 까만색이고 어떤 선은 흰색이고 그러네요. 어떤 선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을 채우고 있는 색깔도 흰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색깔은 바뀌지만 패턴은 똑같죠? 그리는 패턴은. 원의 사이즈만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걸 몇 번 반복하겠어요? 원을 10개 그린다면 10번 반복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고정이 되어 있는 반복이죠? 조금 전하고 똑같은 패턴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복이 어디 나오나? 코드를 직접 봅시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콘스트럭터 메소드고요. 이게 양궁 관역 그리는 이제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인데 여기 while 룹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 반복 조건은 뭐예요? 이것도 뭔가 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카운트가. 그 다음에 목표치는 rings네. rings는 이 원의 개수예요. 원의 개수는 아까 10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0의 원의 개수는 링의 개수는 10개라고 고정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원을 10개 그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10개를 같은 패턴의 원을 계속 그리려고 하니 뭔가 반복해서 카운트를 해야 될 텐데 그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넘버를 1로 초기화시켰네. 이 경우에는 1부터 시작해서 링스 값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참이에요. 넘버가 10이 될 때까지 계속 참이죠.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11이 되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반복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죠. 10번입니다. 패턴이 똑같죠. 이게 카운터고 일종의 카운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운터가 원래 목표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검사해서 같거나 작으면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매번 반복할 때마다 넘버는 일찍 증가를 하네. 일종의 세는 거예요. 몇 개 그렸는지. 그쵸? 10개 다 그렸으면 이제 그만 그리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가장 간단한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패턴 중에는 몇 번 반복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건 딱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경우는 뭐냐면 반복을 그만해야 될 때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사용자가 결정해 준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만할래? 하면 그만해 주면 되죠. 그거는 횟수가 몇 번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죠? 사용자 인터랙션이 오히려 사용자가 그만할래 할 때 그만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입력감에 종속된다고 했어요. 입력감에 종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패턴은 뭐냐 하면 무조건 반복은 해야 돼. 반복하는데 하다가 그만하겠다고 할 때 그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불리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true 값으로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은 그냥 프로세싱이에요. 그 말은 디폴트로 그냥 항상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언제 반복을 중단하겠어요? 언젠가 프로세싱 값이 false가 되면. 그렇죠? 그 false가 되는 걸 누가 결정해? 내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결정해서 아니 그만할래? 라고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신호를 받은 즉시 프로세싱 변수 값을 fals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코드가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식을 검사할 때 이제는 프로세싱이 false가 되어 있으니까 반복을 하지 않고 바로 끝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입력값에 종속된 그 반복 패턴이에요. 이것도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 시험 점수 이제 평균 내는 경우에 아까는 과목이 5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 반복은 n만큼만 하면 돼요. 고정된 반복 횟수가 1이 고정이 되어 있고 과목이 n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여기 보면 메소드에 인수가 없어요. 그 말은 몇 개든 내가 그만 입력할 때까지 점수를 계속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합산도 하고요, 점수 합산도 하고 카운트도 하긴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프로세싱을 틀어놓고 그냥 무조건 프로세싱이 false 될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럼 언제 프로세싱이 false가 되는가? 사용자가 그만할래 하는 신호를 보낼 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신호를 받는가? 자, 인풋 다이얼로그, 스윙 패키지에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우면 입력창이 나오죠? 거기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입력이 끝난 경우에 OK 버튼을 누르죠? 그런데 캔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OK 버튼을 누르면 그 입력창에 입력한 문자열이 보내지는데 캔슬 버튼을 누르면 그냥 널 값이 보내져요. 빈 널. 널이 어떤 값인지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러니까 보통 스트링은 객체라고 얘기했죠? 그 객체는 주소를 갖고 있죠? 널이라는 말은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캔슬 버튼을 누르면 문자의 대신에 널이 갑니다. 따라서 그만할래라는 신호를 들어온 입력이 문자열이면 그만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 한다는 얘기고 들어온 입력이 널이면 그만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검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인풋을 검사해서 올 때마다 널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널이 아니면 그건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계속 합산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널이 되는 경우에는 아직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즉시로 프로세싱 변수 값을 fals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sum이라는 변수에는 지금까지 입력한 점수의 합산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카운트도 지금 0에서 시작해가지고 입력 하나 받을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됐으니 카운트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몇 과목이 입력됐다는 과목의 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따라서 평균은 sum 나누기 카운트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점수도 하나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캔슬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썸도 0이고 카운트도 0인 상태에서 캔슬하면 바로 프로세싱이 false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죠? 진짜? 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해? 썸 나누기 카운트인데 썸도 0이고 카운트도 0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응? 에러요? 에러죠? 왜냐하면 0으로 나누는 수는 없어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그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사실 0으로 나누면 그냥 무한대로 큰 수예요. 나누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수는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부정이라고 했죠, 보통.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럼 값이 없는 거야. 부정이에요.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뭐로 처리해요? 예외로 처리하죠. exception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 왜냐하면 그 0이라는 걸 누가 결정해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사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0으로 나누는 값을 사용자에 의해서 0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프로그램이 0으로 나눈 계산을 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도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못 잡아줘요. 야, 너 이거 잘못하면 0으로 나눈다? 컴파일 안 해줄래? 그거를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순전히 사용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죠? 사용자가 잘못한 것까지 컴파일러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계산 불능이야. 그거 어떻게 알겠어, 컴파일러가. 사용자가 캔슬을 바로 누를지 안 누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건 순전히 프로그래머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캔슬을 누르면 과목 한 개도 없으니까 다 빵점이라 그냥 빵점을 원하나 보다. 평균 빵점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 없지. 그죠? 오류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캔슬을 바로 누르는 학생은 평균이 0점이다. 이거죠. 네. 물론 다르게 처리할 수는 있어요. 뭐 캔슬을 바로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캔슬을 바로 누르시면 뭐 벌점을 준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농담이고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조건이 좀 복잡해져요. 아까는 순전히 사용자가 그만하려고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만둘 조건이 2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을 그만해야 될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검색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검색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여러분 중에 딱 있는데 누가 여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려면 한 명씩 검색할 거 아니에요? 전화? 안 되네? 소라? 문제가? 한 명씩 계속 찾아가 보면서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계속 뒤질 거라고. 그죠? 좋은 사람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검색을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졸고 있습니다. 라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복을 멈추죠. 더 이상 도는지 확인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는데 저런 학생이 없어. 그럼 계속 뒤지잖아요? 끝까지 왔어. 계속 없네.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시 가야 돼? 도는 사람 찾을 때까지? 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멈출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죠. 찾은 경우와 끝까지 갔는데 못 찾은 경우. 2가지가 검색이 아니라 반복을 그만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서 그만 반복해야 되니까 결국 반복할 조건은 도는 사람을 찾지 못했거나 도는 사람이 아니거나 지금 도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 더 뒤질 대상이 있거나 그 2개를 만족하면 계속 검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여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문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있느냐 찾아보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문자의 맨 앞에서부터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0, 1, 2, 3, 4 계속 검색을 해나갈 텐데 그게 반복이죠. 갔냐? 이게 반복이에요. 그 반복을 해나가는데 딱 찾게 되면 갔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검색이. 그 종료 조건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끝까지 가요. 갔는데 못 찾았어.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그것도 종료 조건이에요. 그만 찾아야지. 그죠? 근데 그 전형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잘 뒤져야 되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뒤질 인덱스를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았을 때 그만 찾아야 되니까 찾았다는 얘기는 반복을 도중에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안 뒤졌을 때는 당연히 못 찾는 것도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랬다가 찾았으면 그만둬야 돼요. 따라서 foun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불리한 변수예요. 처음에 시작만 했으니까 당연히 초기 값은 false가 되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계속 검색을 하나씩 뒤져보면서 같은 문자를 찾은 경우 찾자마자 바로 이 found라는 변수 값을 tru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이 found라는 변수가 true가 되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반복을 맞출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반복을 보면 while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직 찾지 못했고 다 뒤져보지도 못했으면 그게 반복 조건이에요. 찾지도 못했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어. 그럼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찾는 시도를 여기서 하는 거죠. S에서 지금 현재 인덱스에 있는 문자가 C하고 같은가? 라고 검사하는 거예요. 같으면 찾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 반복해야지. 따라서 found 변수를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조건을 검사할 때 found가 바로 false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end 연산되니까 뒤에 거 보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찾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종료하고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찾아나가는데 계속 이제 false가 돼. 다른 거예요. C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인덱스를 일찍 증가시키죠? 그 다음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C를 못 찾았어. 그러면 found는 값이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false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딱 조건 중에 앞에 not found는 계속 true야. 그죠? found가 false니까 not found는 true죠. 이건 항상 만족하니까 반복 조건이 되는 거고, and 그 다음 조건은 뭐냐 하면 문자열의 길이보다 인덱스 값이 작은가요? 그것도 반복 조건이죠. 왜냐하면 문자열의 길이, 인덱스는 문자열의 길이 마이너스 1까지 있잖아. 그죠? 그 작은 동안은 아직 뒤져볼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하면 아직 뒤져볼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다 검색 다 끝났어. 아직 못 찾았어. 그러면 그 순간이 뭐예요? 다 뒤졌는데 끝 인덱스가 이제 길이 마이너스 1이죠. 그거를 봤는데 없어. 그럼 인덱스를 하나 늘리죠. 그 다시 올라가면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제는 인덱스 값과 문자열의 길이가 같아지죠. 끝까지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게 false가 된다고요. 두 번째 조건이. 따라서 끝까지 다 뒤졌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룹이 종료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룹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개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하지 않아도, 하나만 만족을 안 해도 바로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 조건은 그 두 개의 그 대한 종료 조건을 둘 다 만족하지 않아야 룹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않아도 바로 끝나버려요. 그죠? 자, 이 사례를 볼까요? 똑같은 사례, 문자열 검색하는 사례를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내가 보다 보니까 여기 오류가 있었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노트에는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고쳐놓겠지만, 노트에는 지금 인베리언트가 와일로 초입에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고쳤는데, 이 코드를 볼까요?
이거는 코드 그냥 보는 게 낫겠다. 자, 가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이 왜 자꾸 여기 위치래? 이거죠? 이거지. 텍스트 설치. 네, 이걸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본 거하고 패턴이 똑같죠?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카운트 변수죠, 인덱스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조건. 이게 만족하지 않아도 다시 그래서 찾아도 종료. 반복 마치고요. 아니면 끝까지 다 뒤졌을 때도 반복 그만하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그 다음에 반복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찾지도 못했고 아직 찾을 게 더 있고 그러면 반복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찾아서 이게 폴스가 돼서 룹을 빠져나오면 찾은 경우니까 지금 인덱스 리턴해 주면 되죠. 어디서 찾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못 찾았는데 끝까지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찾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리턴 값이 인트 값이기 때문에 못 찾은 표시를 -1로 합시다. -1이라는 인덱스는 없으니까. 따라서 못 찾은 경우에는 -1을 리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여기에서 못 찾았는지 찾았는지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죠. 파운드 변수가 false면 못 찾은 거고 파운드 변수가 true면 찾은 거예요. 따라서 못 찾았으면 그 못 찾은 거니까 인덱스 값을 -1로 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았으니까 인덱스가 찾은 그 위치죠. 따라서 그냥 바로 인덱스 리턴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가 이해가죠? 그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종료 조건이 두 개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룹 인베리언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노트에는 처음에는 이거를 위에 올려놨었어요. 이 위에다가. 근데 아까 보다 보니까 서치복단에서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놓으면 뭐가 잘못됐을까? 요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참이 돼야죠. 두 개 다 참이 됐다는 말은 found는 당연히 false란 얘기예요. 그죠? 요 시점에서는 found는 false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found가 false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고 found가 true가 되면 이런 경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found가 항상 false니까. 그러나 바디를 실행하고 din 뒤에는 found가 true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인덱스에 있는 문자가 바로 내가 찾으려는 C 문자가 같았어요. 그러면 바로 found 값을 true로 바꾸죠. 따라서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 되면 found 값은 false가 될 수도 있고 tru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alse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못 찾은 거야. 그럼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본 것, 다시 얘기해서 S0부터 S 인덱스 -1, 왜냐면 방금 인덱스를 증가시켰으니까 인덱스 -1까지 값줄 중에서 C는 없어 라는 게 확실하죠. C가 있었으면 미리 걸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룹 인베리언트가 되고요. 불변식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found가 true라면 찾은 거예요. 그죠? 일단 뭐가 확실해? 지금 인덱스에 들어있는 문자가 C죠?
그게 확실한 거예요. 요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인덱스에 들어있는 S가 바로 C다. 그렇죠? 지금 이게 불변식이 되고, 요 시점에서 이 불변식이 만족한다는 게 어떤 경우라도 확실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룹은, 이 while 룹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 while 룹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룹은 사실은 룹 인베리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코딩하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으면 뭐 대체로 한 100번에 한 95번 정도는 문제없이 만들기도 하겠지만 가끔가다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뭐 죽고 그러죠? 업체 사용하다 보면 돌아가시잖아요. 가끔 이상형이 지기도 하고 그게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룹을 설계하기 전에 이런 룹 인베리언트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룹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냥 룹을 만들어 두고 나서 이 룹이 내가 지금 기획한 이 룹 인베리언트를 만족하느냐라는 것을 자동으로 체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써. 왜 아무도 안 쓸까요? 이 소프트웨어도 제품이잖아, 그죠? 그럼 영업하는 사람들이 낚이게 있잖아요, 그죠? 개발자를 족치는 게 빨리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시중에 나가서 우리가 쓰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땜질 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또 고쳐. 그게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건축이 많이 발달해서 갑자기 막 장마가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줄줄 샌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죠? 예?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었다거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멀쩡할 때 비가 온다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비 오면 뭐 누구 집에 천장에 물이 져가지고 뭘 바가지를 갖다 물이 뚝뚝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집들이 꽤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TV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집에서 비가 오니까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럼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 지경이라고요. 그 지경. 그래서 이게 많이 발전을 해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건물에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살듯이 여러분이 이제 내 나이 정도 된 20, 30년 후에는 아마도 뭐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주 고급 잘하는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내서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죠? 게다가 소프트웨어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물건값도 잘 안 쳐줘요. 싸게 팔려고 해요. 안 보이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증명해요? 볼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이런 훈련을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개발자가 되거나 설계자가 되면 아니 원천적으로 이거를 터득하게 되면 실수는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런 검사를 안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자동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동으로 찾아주고 오류가 생기면 저절로 찾아서. 근데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 그럼 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개발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야. 내가 정말 훈련이 잘 돼서 정말 설계를 너무너무 잘하고 코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기초적으로 이런 것까지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해야 돼요. 도구의 힘을 받는 거는 그건 안 되더라고. 공학적으로 안 돼요. 비즈니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면 실수가 거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보고 앉아서 짜는 것보다는 생각하면서 짜야 돼요. 루브 인베리언트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이게 뭐 간단한 루브 만드는데 무슨 루브 인베리언트가 왜 필요해? 귀찮아.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룸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질 때도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고정된 걸로 돌아와서 아까 그 룹의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일룹을 썼는데 룹의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룹을 활용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룹을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본 그 고정 패턴이죠. n번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포룹을 쓰면 아까 위에는 4줄, 5줄인데 이거는 3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카운트 값은 0으로 초기화하는 건 포룹의 조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은 그 다음에 끝나는 조건, 반복 조건은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를 일찍 증가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들어가고. 한 줄에 다 써버리면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포룹의 이 안에 코드 블록을 똑같이 반복 실행한다는 거죠. 다른 점이 보여요? 똑같아요? 똑같아? 안 보이겠지?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안 똑같을까? 다른 점은 뭐냐면 코드 실행하고 카운트 1 올리는 거랑 1 올리고 코드 실행하는 거. 그런데 이 의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올리고 나서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1을 올려.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랑 의미사고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건 아니야. 뭐가 다른가 하면 변수 선언하나 했죠, 여기서?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카운트 변수가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위에 카운트 변수는 whileloop의 바깥에서 선언이 됐는데 얘 활동 범위는 어디예요? while 전체고요. 근데 whileloop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그 카운트라는 값을 뒤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카운트 변수가 이 for 조건에서 선언이 됐죠. 이 경우에는 이 카운트 변수의 활동 범위가 그냥 이 블록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while로 빠져나갔을 때 카운트 변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카운트 변수를 룰이 끝난 다음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활용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평균 계산한 문제에서는 카운트 값은 사실 뻔해. 룹이 n에 도달하면 끝나잖아요. n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 값 몰라도 n 활용하면 돼요. 나누기 할 때. 그쵸? 아까 그랬잖아. 여기 이 시점에서 나눗셈을 평균을 구할 때 n 값이나 카운트 값이나 사실상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값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홀로 딱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 평균 구할 때
카운트 대신에 n으로 나오면 되니까.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검색 아까 해본 거를 for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for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for로 바꿀 수 있죠?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for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 텐데, for의 맨 앞에는 초기값이 위에 들어가면 되죠? 그쵸? 자,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에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겠네. 반복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 이거네. 그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네. 그쵸? 그런데 이거는 문장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괄호도 사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름 똑같으네. 그럼 실행해 볼까요? 이거 보면 한양 문자열에서 A를 찾고 한양 문자열에서 E를 찾아요. 그럼 실행을 하면 고리가 생겼네. 뭐가 잘못됐나 봐요. 바로 문제가 바로 발생했죠? 무슨 문제예요? 12번에 인덱스 값을 활용을 했죠. 왜냐면 아까는 그냥 인덱스와 관계 있는 게 n이 있었는데 인덱스 값을 for로 바깥에 빠져나와서 인덱스 값이 없어지더라도 n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어차피 for의 루이 빠져나왔을 때는 인덱스 값이나 n 값이랑 같기 때문에 그냥 n을 썼으면 됐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for를 빠져나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는 못 찾아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는 찾았으니 인덱스에 그 찾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 때문에 룹이 끝났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찾은 경우에는 인덱스 값 그냥 리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못 찾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리턴해주면 되는데, 인덱스 값 자체가 필요하잖아. 왜냐하면 룹이 도중에 끝나버렸으니, 인덱스의 범위가 그냥 단순하게 저기서 선언이 돼서 룹 안에서만 활동 범위가 되고 룹을 빠져나갔을 때 인덱스 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네. 포룹으로 쓸 수가 없을까요? 치료 방법이 뭘까? 지금 여기서 인덱스를 모르는 거예요. 포룹에 지금 여기서 선언한 인덱스 변수의 활동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룹을 빠져나오니 여기서는 인덱스를 모른다고 하죠.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인덱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거지. 선언을 여기서 하지 말고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고 여기서 선언하지 말고 그냥 초기값만 정해주면, 그러면 이 인덱스 변수의 범위가 이 끝까지로 이만큼으로 넓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룹이 끝나더라도 인덱스 값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자바는 엄격해서 이 포룹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의 활동 범위는 그 룹의 바디 안으로 국한이 되고 룹 빠져나가면 인덱스는 모르는 변수예요. 근데 C는 좀 다릅니다. 그럼 C도 같이 배우죠? C는 계속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어. C는 다릅니다. 그래서 C는 좀 자유로워요. 굉장히 멋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자바는 엄격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잘 보면 프로그램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찾았다는 게 아까는 이 찾았다는 변수가 필요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해서 그랬나? 그래서 찾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이 되면 참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found를 언제 활용하냐 하면 여기서 활용하고 여기서 활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활용할 때는 사실 이게 참이 됐을 때는 이게 false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C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found 변수를 쓰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갖다가 여기다 쓰고 이게 아니어야 반복을 하니까 not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하나의 반복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이 C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네. 그러면 이 found는 어떻게 해? 여기는 못 찾았다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못 찾았으면이라는 건 뭘까?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거 꼭 이렇게 안 적어 놓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덱스 값이 못 찾았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덱스 값이 문자열의 길이하고 같은 경우예요. 그럼 끝까지 갔는데 못 찾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이게 필요 없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조건이 이제 인베리언트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found false라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found가 true라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이게 반대죠. 그죠? 요거의 반대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 인베리언트가 지시하는 바를 볼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인덱스에 있는 값이 C가 아니라면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본 거는 다 C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처음부터 뒤져서 계속 C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 것도 C가 아니야. 그럼 그 전 것도 다 C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찾았어. 지금 바로 그게 C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C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면 당연히 지금 S에 있는 게 C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조건이 필요 없네.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그게 C야.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또 오류 나왔네. 뭐라 그래요, 여기서? string index out of range네. 이게 뭐예요? 인덱스 값이 문자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콜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갔으면 인덱스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인덱스보다 더 큰 인덱스가 나왔겠죠. 끝까지 봤으니까. 그럼 그거를 검사한 모양이네. 그죠? 보면 아니나 다를까? 검사했네. 인덱스가 끝까지 갔는지는 뒤에서 검사하는데 그 전에 이걸 검사하잖아요. 같은지를. 근데 이미 인덱스는 넘어가 있는 걸. 인덱스는 이미 S의 랭스하고 같아졌어요. 만약에 끝까지 가서. 그러면 이걸 먼저 검사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사실 이걸 먼저 검사했어야 되네.
이 경우에는 아까 Y는 안 그랬지만 그럼 순서를 바꿔주면요. 이제는 뭘 먼저 검사하냐 하면 끝까지 갔는지를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인덱스 값이 다르면 반복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이제 문제없이 작동이 될 거예요. 자, 잘 찾아지죠? A는 1번 인덱스에 있고요. 2는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for 안에 우리가 변수를 조건에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거의 활동 영역, 스코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단축 계산이죠?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하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 보면 엄청 간단해요. for 이 body가 없죠? body가 비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진 거지. for를 쓰니까. 그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body가 없으니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걸 body인 줄 알아요. 그죠? body가 비어 있다는 걸 확실히 해주는 게 시그널이에요, 이게. 문장이 하나 있는데 문장 비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가죠? 오케이, for를 알아봤고요. 금방 이거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중첩 루프. 중첩 루프도 지난학기에 많이 공부해봤죠? for 룹 안에 룹이 또 들어가는 경우. 그럼 보통 2차원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는 또 룹 안에 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 비슷한 문제를 아마 지난 연습 문제 있었나? 이것도 이제 for 룹 안에 for 룹이 또 들어있죠? 그래서 안에 for 룹은 한 줄 프린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for 룹은 구줄을 이렇게 n줄을 프린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체스보드를 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칸은 검정색, 한 칸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면서 계속 그려야 될 텐데 똑같은 사각형을 셀을 갖다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 패턴이 옆으로 쭉 한 줄 그리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줄을 이렇게 n번 밑으로 그리는 반복하는 패턴이 있죠. 따라서 안에 for 룹은 한 줄 그리는 역할을 할 거고 바깥 for 룹은 그 줄을 n번 또 반복하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중첩 루프, 네스티드 룹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실행해 보면 되고요. 이 코드를 보면 여기 이제 중첩 루프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for 룹 안에 for 룹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for 룹은 한 줄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바깥 for 룹은 그 줄을 n번 n개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반복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while loop, for loop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걸 활용하는 사례 학습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반복이 원천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프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에는 왜 반복이 필요할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에서 뭔가 저절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을 두고 계속 그림이 새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마치 그림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이 반복 구조를 공부를 해볼 텐데 해볼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바운싱 볼이에요. 그 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상자에서 공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공은 무한하게 에너지가 무한히 있어서 항상 같은 속도로 굴러다니고요. 근데 문제는 상자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 사방에 벽이 있으니까 벽에 부딪히면 반사를 해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계속 진행하고요. 벽에 부딪히면 방향.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지? 공의 위치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은 그것도 X축으로 움직이는 X축하고 Y축의 값을 줘서 X축의 값과 Y축의 값의 비례에 따라서 공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축으로 예를 들어 3만큼, Y축으로 4만큼. Y축은 플러스를 미치지.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 4의 크기가 그게 공이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해요. 그게 작으면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프레임하고 다음 프레임 때 공이 움직인다면 한 프레임이 끝나고 다음 프레임에는 공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X축의 값과 Y축의 값이 크면 클수록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늦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의 움직이는 속도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면 반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나 아래에 부딪히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속도가 X축의 속도가 플러스고 Y축의 속도가 플러스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축의 속도값과 Y축의 속도값이 둘 다 마이너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쪽, 왼쪽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X 속도값이 플러스고 Y 속도값이 마이너스면 플러스는 이쪽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이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반대로 X 값이 마이너스고 Y 값이 플러스라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부딪혔다면 방향을 어떻게 바꾸나? 그렇죠. 왼쪽 벽이나 오른쪽 벽에 이 세로 벽에 부딪힌다면 X 속도의 값을 그냥 부호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벽에 부딪히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니까 X 진행 방향을 역으로 하면 이렇게 가요. 그렇죠? Y축은 그냥 계속 진행하고요. 밑으로 갔으니까 X축만 바꾸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의 위 벽이나 아래 벽에 부딪힐 경우에는 Y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다가 부호를 바꾸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로 이걸 만들면 됩니다. 대충 감은 잡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이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패턴을 이렇게 MVC로 나눠보면 먼저 모델부터 볼까요? 모델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일종의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항상 움직이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바운싱 볼에 대해서 바운싱 볼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을 생각해 봅시다. 공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공 자신이, 공 오브젝트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위치 X좌표, Y좌표. 그죠? 그 다음에 속도. 그죠? 그럼 그 자기 공의 크기, 자기의 크기, 사이즈,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마 이 공을 자기 자신은 계속 자기 상태를 바꾸면서 움직이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계속 바꿔야 돼. 나는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내가 이미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방향으로 그 속도대로 움직여요. 그럼 계속 바뀌겠죠? 자기 좌표도 계속 바뀌고요. 그런데 그거를 화면에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모델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바꾸는 역할은 아니야. 나 지금 위치 어디가 있어, 이거만 자기가 계산할 거 알지. 그거를 누군가가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려주는 거는 뷰가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뭔가 계속 중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무한루프를 돌려야 돼요.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은 무한루프를 계속 돌면서 일단 단위 시간에 한 번씩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있죠? 모델한테는 야, 너 다음 동작 해! 하면 모델은 착 바꿔요. 자기가 단위 시간 이후에 움직여야 될 다음 위치를 설정한다고요? 그러면 위치를 알아보죠? 그럼 바로 바뀐 위치를 뷰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려! 그리면 그 뷰는 뭐예요? 그려야 되니까 뭘 그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모델한테 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서 거기 있는 위치에다가 그리면 되죠. 그 리페인트 하죠. 리페인트 한다는 말은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한번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새로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뷰가 여기서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그림 그리려니까 모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물어봐서 위치를 알아와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계속 되게 짧은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모델한테 새 위치, 그려, 새 위치, 그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이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바운싱 볼을 구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운싱 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등장 벡터가 뭘까? 눈에 딱 보이는 거는 딱 보면 움직이는 공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죠. 그래서 모델이 두 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자부터 만들어 볼까요? 박스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상자는 사이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널 변수로 박스 사이즈를 결정했고요. 파이널 붙였으면 좋았습니다. 박스 사이즈고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박스? 그냥 위치 정보를 주면서 야, 지금 범위를 벗어났니? 박스 바깥으로 나갔니? 아니면 뭐 벽에 부딪혔니? 이거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 누가 확인하겠어요? 아마도 아직 우리는 고려 안 해봤지만 공 오브젝트가 박스한테 물어봐서 내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혹시 벽에 부딪혀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하는 걸 여기 얘한테 확인할 거라고요. 박스한테. 그쵸? 그럼 박스는 그것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대답할까? 한 번은 Y 부호를 바꾸는 경우일 테고 하나는 X 부호를 바꾸는 경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벽에 부딪히게 되면 수직벽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범위가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X축의 X 속도, X로 진행하는 속도의 방향을 부호를 바꾸면 바뀌죠?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아래 벽인 경우에는 Y축으로 진행하는 방향, 속도를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경우는 속도가 플러스인데 밑에 벽에 부딪히면
반사로 Y축의 보호를 바꾸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벽에 부딪히면 이거는 Y축의 속도가 마이너스인데 부딪히면은 부호를 바꿔줘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메소드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리턴은 불리한 값을 하고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리고 하나는 in horizontal contact. horizontal contact라는 말은 이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고요. vertical contact는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위아래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지.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orizontal로 움직이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X좌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X좌표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주고요.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부딪힌 걸 확인하려면 Y좌표 값을 알아야죠. 그래서 Y좌표 값을 받아서 확인해 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다 한 다음에 코드를 만듭니다. 그럼 하나는 박스는 설계가 됐고요. 박스 클래스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볼이 있어야 되죠. 볼은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볼은 자기의 현재 위치 x 플러스 y 플러스 x 좌표 y 좌표 그 다음에는 자기 공의 크기 반지름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x 좌표로 x 벨로시티, y 벨로시티라고 해서 줬고요. 그럼 이제 이 속도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하고 속도가 다 결정이 되죠. 이 커지면 속도가 빠른 거고요. 작아지면 속도가 느린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볼은 자기가 새로운 다음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지금 현재 위치 포스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 위치가 결정이 돼요. 각각 좌표를. 그런데 그 다음 위치가 과연 상자 바깥으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확인을 박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있죠. 따라서 이 박스 클래스는 무빙 볼 클래스는 박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주소를. 따라서 필드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박스 오브젝트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러면 무빙볼은 컨테이너 안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다음 위치를 결정할 때 항상 벽에 부딪혔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벽에 부딪힌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무빙볼 자신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럼 이 지금 얘기한 것들 갖다가 이제 실현을 해야 될 텐데 언제 할까? 하는 걸 이제 컨트롤러가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움직여!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위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메소드가 무브 메소드죠. 그래서 무브 메소드는 시간 단위를 주고 그 시간 단위의 기준으로 해서 다음 위치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면 그냥 다음 위치 결정해서 자기 필드 분석한번 쭉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뷰가 알아서 그거 읽어가지고 그림 그릴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은 두 개 다 만들었습니다. 등장 모델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먼저 구현할 수 있겠지, 그죠? 한번 해봅시다. 박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박스는 간단해요.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운싱 볼이라고 하고요. 모듈은 안 만들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는 박스 클래스. 패키지는 안 만들고요. 박스. 이게 왜 안 되지?
아직 안 지워졌네. 다시 할게요. 바운싱 볼 만들고요. 어디를 안 만들고 클래스를 패키지도 안 만들고요. 볼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볼 클래스는 먼저 필드 변수가 하나 있었죠? private int box size. 근데 이거는 파이널이었네. 파이널 까먹었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변하는 거죠. 한번 지정이 되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 박스 사이즈를 누가 정해주나? 본인이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정해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스타터가 정해주지. 그래서 그걸 정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필요하죠. public 컨스트럭터 메소드는 뭘?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받자마자 n으로 지정해주고요. 그러면 임무는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소드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퍼블릭 메소드 불리언 값을 내주고요. 하나는 in horizontal contact.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혔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답을 해주는 거고요. 필요한 정보는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int로 하고 x좌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x좌표를 받고요. 이거는 vertical contact를 하고 이거는 y좌표를 받으면 되죠. 아래 위로 움직이니까. 이게 소문자죠.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냥 논리식 하나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좌우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나의 위치의 x좌표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0 이하거나 아니면 박스 사이즈 이상이거나 그럼 범위 벗어난 거죠? 그 말은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 식은 x가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 x가 크거나 같기를 박스 사이즈. 이 논리식이죠? 이 결과를 입력해주면 되죠, 그냥. 그쵸? 범위 벗어난 거예요.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도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힌 경우에는 이 y좌표 값이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박스 사이즈보다 더 크게 되거나 크거나 같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벽에 접촉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요청한 사람한테, 요청한 측한테. 그럼 볼 클래스는 끝났네. 그죠? 다음에는 이걸 안 보여줬구나. 그래서 세부적인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었는데요. 금방 만든 게 이거죠. 박스 클래스고요. 여기서 필드 변수는 박스 사이즈, 이건 파이널 변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두 가지, in horizontal contact, in vertical contact. 그래서 벽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 금방 완료했고요. 그
그 다음에 무빙볼 클래스는 이제 2차원 상태에서 움직이는 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공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빙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는 이제 XY 좌표, 자기 자신의 좌표와 공의 크기,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은 X 벨로시티, Y 벨로시티 값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의 새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을 이제 박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박스 컨테이너 이렇게 주소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무빙볼이 할 일은 그냥 움직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다음 위치를 결정해서 자기 자신을 변신을 하면 돼요. 자기 새로운 위치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면 되죠.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이번에는 무빙 볼 같이 만들어요. 내일 실습하면서는 또 계속 확장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빙 볼은 필드 변수가 많죠? 필드 변수부터 나란히 private int expose private int ypos 그 다음에 private int radius 반지름이요. private 그 다음에 int x velocity 속도와 방향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박스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죠. 따라서 박스 오브젝트에 컨테이너로 갑시다. 저장하고요. 이거 박스를 모르네. 아직 모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콘스트럭터 메소드를 만들어야죠. 수기화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초기 값을 그냥 가만 냅두면 자기 위치는 원점이 될 거고요. 그죠? 0, 0이 되니까 다 반지름도 0이니까 공 자체가 없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속도도 다 0, 0으로 세팅이 되면 움직이지 않겠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0이면. 그러니까 뭔가 초기 값을 주긴 줘야 되겠죠. 누가 정해줄까?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컨트롤러가 지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스타터에서 처음 만들 때 공의 크기가 이런 것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이건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공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은 공 스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공의 처음 시작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공의 크기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컨트롤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공 오브젝트를 처음 만들 때 공이 맨 처음에 있어야 될 위치 X 코스와 Y 코스를 지정해주고 공의 크기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박스 오브젝트 하나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축, Y축의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는 스스로 결정해라. 여기서 결정하자.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몇초 했더라? 5 3 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공이 진행 방향과 속도는 이제 X, Y 다 양의 방향으로 5, 3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컨스트럭터 메소드를 만들어서 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public moving ball X 좌표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Y 좌표 값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박스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B.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초기화 시키면 되죠. X 포스는 X, Y 포스는 Y, 레이디어스는 R,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D. 이러면 초기화는 다 끝나죠? 호, 내가 이거를 볼로 적어놨네. 박스가 아니고. 이런. 이 파일 이름 어떻게 바꾸더라? 리네임이 있나요? 있네. 박스. 워드박스. 다 고쳤죠? 이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왜 그랬나 했네. 자, 이제 초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도에 의하면 이제 move라는 메소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